이번 시간에 우리 대손 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교재는 30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외상 매출금, 대여금, 기업회계상의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케이스가 이제 특수관계자한테 지급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 부분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금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단 시점은 대여 시점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뭐 이런 부분들은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채무 보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상채권 그러니까 처분 손실, 송금 사안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처분 손실에 대해서 송금 사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해서도 충당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송금 산입 한도를 보면 설정 대상 채권 곱하기 대손율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1%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손 발생한 율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 채권 잔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 비율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손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손 사유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손 사유를 한번 보시면 결산 조정이나 신고 조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게 일반적인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날입니다. 발생한 날에 반드시 송금 산입해야 됩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송금 산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송금 산입 못했다라고 하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 사유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건 적용 못합니다. 요건 뒤에서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의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 확정 채권 같은 경우에도 신고 조정이나 결산 조정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에 승인이 해당돼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 중단 사유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완성이 되려면 중단이라는 것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멸시효에 대해서 중단 사유를 한번 보면 청구, 소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재판 청구하는 게 됩니다. 이때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변제, 지불각서 수령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채무자의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판단하시게 되면 결국에 신고 오류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소신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조정만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외상매출금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겼던 제도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면 결산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 바로 결산 조정으로서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파산의 개념을 한번 보면 파산이란 법원이 파산 폐지 결정하거나 파산 종결 결정을 해서 이제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파산과 관련해서 대손 처리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갖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 갖고 오는 부분들을 보면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오죠.
파산 선고 결정문이라고 해서 가지고 옵니다. 한 장짜리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게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파산 선고 결정문은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손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과 관련되는 서류들을 자주 볼 기회가 없고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파산 선고 결정문을 갖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대손 처리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면 바로 부인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락 옵니다. 그 부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자, 파산 선고 결정문이 있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 선임이 일어나고 채권자 집회, 채권조사, 환가 배당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파산 종결 결정이 나옵니다. 파산 폐지 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산 선고 결정문이 나오면 누가 이 파산에 대해서 진행할 거냐라는 관제인을 선임하게 되겠고 그때 돈 받을 사람 다 모아갖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과정들을 쭉 거친 다음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손 시점은 파산 폐지 결정 또는 종결 결정이 되겠습니다. 요 결정문이 나와야 파산으로서 대손 요건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파산 폐지 결정이나 종결 결정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으로 우리 대손 처리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송금 산입 시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채권이 발생했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고 라는 겁니다. 요 경우에 대손 처리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회수기일 2년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대손에 대해서 결산조정으로 회수기일 2년 경과채권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부터는 과세연도부터는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손 불가능하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시점에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 20년 2월 11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미 과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데 세무조정 못해서 그냥 채권들이 쭉 넘어오는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되는 얘기들을 한번 보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시기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20년 2월 11일 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던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전제 조건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다라는 대전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회수기일 2년, 그냥 2년만 지나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2년만 무작정 지나면 되느냐. 우리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멸시효 지나버리면 채권 임의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기일 2년 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2년만 지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수기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수기일이 변경되면 언제부터 2년을 따질 거냐라는 건데 회수기일이 변경된 날로부터 2년을 따집니다. 그래서 회수기일이 변경된 날 기준으로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변경과 관련해서 사례를 한번 보면 상품을 20년 1월 20날 판매하고 외상 때는 2월 28일 날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회수기일은 20년 2월 28일부터 2년을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22년 2월 28일이 나오겠죠. 그죠? 그 날이 지난 날 3월 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 거래처의 자금 사정으로 외상태를 20년 12월 31일에 받기로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된 날로부터 2년을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회수기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날 20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2년이면 어떻게 되죠? 2년이 되는 시점은 22년 12월 31일이 됩니다. 12월 31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되겠죠. 23년 1월 1일이 됩니다. 23년 1월 1일이 되면 23년도에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말에 딱 걸렸을 때 언제냐? 2년 이상 지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2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날의 의미는 그 다음 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손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해서 채권 처분 손실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 이거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대법원에서 송금 산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고민한 끝에 채권을 매각합니다.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해서 처분 손실이 나온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액하고 세법상 한도액하고 해서 한도 초과액이 나오게 되면 송금 불산입 유보, 다음 연도에 송금 산입 유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왜 자동 조정으로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우리 회계 처리 자체가 기업회계는 보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은 총액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기로 하고 한도 미달액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계 처리 내용을 한번 보면 기업회계에서는 보충법으로 잔액이 만 원 남아 있고요. 충당금하고 상계하게 되면 기말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 금액을 보완해서 합니다. 대손 발생했을 때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되죠? 10,000원에서 5,000원 줄었으니까 5,000원 있는 상태에서 충당금 잔액이 8,000원 돼야 되니까 3,000원만 추가적으로 설정한 케이스죠. 근데 세무회계는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에 대해서 1월 1일 날 충당금을 전부 다 환입해버립니다. 환입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자산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관련되는 자산이 그러니까 매각되거나 소멸되게 되면 그 자산과 관련되는 유보잔액도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유보잔액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유보잔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 1월 1일 기준으로 송금 산입 유보 처분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때문에 총액법이라는 방식 때문에 바로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세무조정, 회계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세법에서는 그냥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단순 생략했다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퇴직급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서식 작성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입금 산입 조정에서 보시면 여기 기중 충당금 부인 누계 금액하고 과소환입 금액 있죠. 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절대값으로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플러스 30만 원. 뒤쪽에 나오는 금액은 마이너스 30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12번에 단기 설정 충당금 보충액 190만 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5번에 있는 190만 원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 합쳐서 6번 합계 금액이 나오는데 240만 원. 요게 기말 재무상태표에 있는 충당금 잔액입니다. 충당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요게 잔액이 되도록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과소 환입에 대해서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에서 이제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정보가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 대손충당금 관련되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보니까 외상매출금하고 공사미수금 관련되는 부분, 선급금 관련되는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 충당금 감소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클릭해서 대손충당금 보면 기초 3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당해연도 잔액은 700, 300, 200 관련되는 부분 100만 원까지 해서 보면 총 1,300만 원 기말 잔액으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잔액 있고요. 받을금, 공사미수금,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나 미수금 관련되는 부분 설정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조정에서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손금 조정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3번 자료에 부도음 1,500만 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됐다라고 하고 12월 31일 날 대손 처리했네요. 자, 일자는 12월 31일자고요. 계정 과목은 부도음입니다. 그죠? 부도음 F2번 눌러서 부도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매출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죠.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대손 사유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부도 6개월 경과라고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50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150만 원이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가 됐느냐라는 건데 바로 비용 처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금 계상액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액으로 1,000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비망 기록 금액을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잔액에다가 커스를 두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채권 설정 대상 채권, 우리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잔액들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 단기 대여금은 그러니까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급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관련되는 부분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받을금, 공사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있습니다. 미수금은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 삭제하시면 되겠고, 자, 선급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도금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인액이 있습니다. 부인액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손 충당금 조정 쪽에 입금 산입 조정 쪽으로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충당금 잔액, 기초 잔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기중 충당금 환입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충당금 부인 누계액 50만 원 있다라고 4번 자료에 있습니다. 자, 50만 원 입력을 하고요. 자, 50만 원 입력하고 나면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있는데 충당금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장부가액 얼마냐라는 건데 기초 잔액이 변동 사항이 없었죠. 그냥 300만 원 전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게 되면 15번의 과다 환입 금액 마이너스 5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은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액하고 절대값으로서 같습니다. 50만 원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계상액 얼마 계상했느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리하게 되면 6번 개 1,300만 원이 기말 충당금 잔액이 되도록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한도 초과액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세무조정 진행합니다. 자, 보시면 받을금 1,000원에 대해서 유보 처분했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유보 금액 50만 원 정리를 했습니다. 세무조정했습니다. 이런 세무조정 진행하실 때 과목하고 소득 처분 그다음에 명세 내용은 우리 관련되는 서식과 작성하는 서식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이미 등록돼 있다라고 했죠. 우리 조정 코드 도움을 눌러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